한국현대사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우파 좌파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정부의 성향을 파악해 보았죠. 우파 판단 기준에 합당하면 우파 정부, 즉 근대국가 수립 세력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좌파 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그래요. 좌파 정부, 공산주의 국가 내지 고대 국가로 파악할 수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좌파 판단 기준에 따르면 그게 두 가지냐?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 견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운영 방식은 어떤가요? 견해가 어떠하건 다 운영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좌파 견해건 고대 국가이건, 예를 들어서 근대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 육성을 중시하죠. 또 사유재산 이런 걸 중시해요. 뭐 시장도 중시하고. 근데 고대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가요? 민간 기업을 사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정부와 개입, 통제, 정부의 직접 생산을 중시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견해가 어떠하건, 고대의 좌파 견해건 현대의 좌파 견해건, 사유재산을 제약으로 보고 시장을 제약으로 보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좌파가 추구하는 바, 우파가 추구하는 바는 뭔가요? 우파는 근대국가 좀 더 다른 얘기로 하면 근대화를 추구하죠. 이 근대화 이념이라는 거는 근대국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현 시대의 근대국가 수립, 유지, 발전이 중요하다는 거지. 전 세계의 근대국가가 수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이 확대되고, 무역이 확대된다는 건 뭔가요? 전 세계 시장이 통합되고, 또 투자가 자유로워지고, 어느 국가에나 한 기업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백 년이 걸릴지 뭐 천년 이상이 지나야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전 세계가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천년 뒤에 일어날지 1000년 뒤에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전 세계는 하나가 된다. 한 국가가 수립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국가가 주도하냐 이제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어, 그 우파나 좌파나 추구하는 바는 다 하나씩이다. 결국은 우파는 근대국가, 좌파는 결국은 고대국가를 추구하는 것이다. 운영 방식이 고대국가의 운영 방식을 따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국가의 성향도 분석할 수 있겠죠. 좌파 판단 기준에 따라 국가가 수립이 됐죠. 그 국가는 무슨 국가인가요? 고대국가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뭐 발전소를 만들었다. 고대에는 없던 거. 그런 걸 설립에 해서 근대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활을 사용했는데 조선시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는 임진왜란 후에는 조총을 사용하게 됐다. 조총을 사용한다 해서 근대국가가 아닌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뭔가 좌파 판단 기준에 만들어졌다. 현대판 조선이라는 거예요. 좌파 판단 기준에 따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보면 결국은 고대 국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도 보면 비슷하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다 비슷하죠. 인권 유린되고
그래요. 그럼 우파 좌파 판단 기준에 따른 역사적 주요 사건을 한번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에서 사건들을 쭉 이제 살펴보았죠. 한국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그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죠. 그것이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급적 빠뜨리지 않고 다 넣었다 얘기를 했죠. 물론 깜빡하고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더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는 그래요. 하여간 이제 한번 우파 좌파 판단 기준에 따라 역사적 주요 사건들을 한번 쭉 보자는 거예요. 보는 이유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쭉 보면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판단 기준에 따라서 쭉 보면 근대국가 수립 유지 발전하는 원리를 알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죠. 원리를 알게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또 근대국가가 파괴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자. 그런 작업을 해볼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까지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 성향을 분석하였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건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근대국가 수립은 어떤가요? 근대국가 수립 유지 발전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근대국가 수립을 하고 또 발전을 하면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잖아요. 또 국가는 번영하고 과거 50년 전과 한국의 위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르죠. 근대국가 수립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또 확인 가능한 역사고 한국에도 고대국가 있잖아요. 뭐 고구려 신라. 그거 안다고 해서 뭐 한국인들 삶과 직결되냐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취미 삼아 연구하는 거지.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요? 또 그러한 역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물 유적도 잘 안 남아 있고 역사서도 잘 안 남아 있고 취미 삼아 연구하는 거지. 그게 뭐 국민들이 삶과 직결된 역사는 사실은 아니다. 말도 모르든 상관없는 거다 사실은. 그냥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대충 뭐 언제부터 그래요. 한국인들이 국가를 세웠다. 뭐 대충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뭐 자세히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별 필요 없는 역사다. 그런 역사는. 근데 근대국가 수립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현 시대의 한국인들이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사건은 현 시대 한국과 한국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대국가 수립에 반발한 사건은 현 시대 한국과 한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고대에 중요한 게 있고 현대에 중요한 게 있고 뭐 고대나 현대나 뭐 동시에 중요한 게 있겠죠. 고대에도 뭐 근대국가 수립이 가능했죠. 뭐 알면 몰랐으니까 못한 거지. 그래요. 따라서 우파 좌파 판단 기준에 따라 주요 사건과 사건을 일으킨 집단이나 인사를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외의 역사는 현 시대 한국과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미삼아 탐구해 볼 수도 있지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다. 한국 역사의 지금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현 시대 한국인들이 삶과 직결된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역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확인이 불분명, 사실 확인이 힘든 뭐 고대 국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이 날조한 역사, 그거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악영향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 한국인들이 번영한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산업화된 근대국가의 사건을 우파좌파 판단 기준에 따라 이해하면 근대국가를 수립,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 또한 자연히 알게 된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뭘 알게 되나요? 근대국가 수립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수립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근대국가가 수립되는구나. 또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파 좌파 판단 기준에 따른 역사적 주요 사건. 그래요. 사건을 한번 우파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사건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좌파 판단 기준에 따른 역사적 주요 사건이 있겠죠. 우파 판단 기준에 따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겠죠. 처음에 이제 중시한 게 뭔가요? 민간기업 육성이라 했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했죠. 다른 조건들은 이 민간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거죠. 사유재산 보장, 그렇죠. 시장 육성 확대. 민간기업을 육성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들은 풍요로워진 거죠. 사실상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고대의 가습적 생각이나 민간기업을 제약시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산업을 통제했죠.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산이 일단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거죠.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신분제도가 생기게 되죠. 누가 정부를 장악한 이들이 국민들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니까, 그리고 생산을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신분제도가 생기고, 그에 따라 또 인권 유린되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운영 방식이. 그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느냐, 고대 국가로 돌아가느냐. 근대 국가인 한국을 유지 발전시키느냐, 북한과 같은 현대판 조선으로 되돌아가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육성 정책에서 주요한 사건에는 몇 가지가 있다. 수천 년간 허용되지 않은 자유로운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한 사건은 혁명적 사건이다. 계속 얘기하잖아. 그게 혁명적 사건이다. 한국인들은 그래요. 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민간기업 설립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북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 년간 허용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성 없는 국가 소유의 산업시설을 민영화하는 것 역시 민간기업 육성 정책으로 주요한 사건이 된다.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어떤가요? 정부가 통제하고 있겠죠. 국유화된 산업시설이 많겠죠.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는. 그 민영화하는 것 역시 민간기업 육성 정책이 되는 거죠. 자연히.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국유화되어 있다면 민영화는 근대국가 수립의 필수적인 조치로 혁명적 조치가 된다.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국가는 한국이 수립이 된 거죠. 또한 산업육성 정책 역시 민간기업 육성 정책의 핵심인데, 산업육성 정책에는 신산업육성 정책과 투자 확대 정책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신산업육성 정책의 누가 잘했나요? 군사 정부가 잘했죠. 한국에서 지금 근대국가 수립 역사가 있는데 또 잘한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선총독부가 잘했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군사정부가 시사를 육성을 잘한 이유가 있겠죠. 조선총독부 모방한 거죠. 또 투자 확대 정책이 있죠. 투자 확대 정책 역시 뭐 군사정부가 잘했죠. 그래요. 근대 국가 수립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은 모두 민간기업 육성 정책에 속한다.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있죠. 뭐 사유재산 보장 이런 거. 다 모두 민간기업 육성 정책에 속한다는 거예요. 민간인과 기업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 역시 민간기업 육성 정책에 속한다. 사유재산 보장 역시 근대국가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치 때문에 별도로 논할 뿐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건 민간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업을 설립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누구나 이제 또 신분제도를 왜 금지하나요? 그래야지 또 민간기업 육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으면 민간기업을 육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평생 노비나 해. 그런 곳에서 어떻게 민간기업 육성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 허용. 그러면 이제 민간기업 설립이 근대국가 수립의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누가 수립했냐는 거예요. 누가 수립을 허용했냐는 거예요. 아는 게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한국인들 모르지. 대부분 엉터리 역사를 배워서 그런 거죠. 아무 필요도 없는 역사. 고종은 민간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수익사업을 왕실, 즉 당시 정부가 독점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종은 민간기업 설립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현시 당국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역사를 날조하려고 하고 있죠. 고종이 개혁군주라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했다. 첫 번째 봐야 될 게 뭔가요? 이 사람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했나? 우선 그걸 봐야 되겠죠. 허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반근대적인 인사였는데 무슨 개혁군주라고 그 역사를 날조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인삼, 광산, 홍삼 등 수익사업은 내장원이 기업을 설립하여 독점하여 생산했다.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 뭐랑 비슷한데? 뭔가요? 공산주의 국가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다 했잖아요. 아무리 미사역을 넣고 뭐 고대랑 다른 것처럼 하지만 결국 결론은 다 똑같아. 운영 방식이 뭐 다른 거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판으로 그래 견해를 새로이 만든 거죠. 개똥철학인 거죠. 고종의 민간기업 설립을 금지한 조치는 근대화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며 고종은 근대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조선이 과거에 활을 사용하다가 조총을 사용한 거 그걸 근대화라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종이라는 사람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대화의 핵심은 수천 년간 이어진 정부의 산업 통제와 개입을 차단하여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민간기업 육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민간기업의 육성 발전도 민간에게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다 해서 그건 지원하지 않는다.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 허용. 누가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했나요? 한국인들 모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1910년 12월 29일 조선 총독부 데라우치 마사타케 회사령 공포했다. 조선왕실이 아니면 함부로 기업을 설립 못했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민간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출했나요? 조선 총독부 데라우치가 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근대국가 수립할 때 중요한데 민간기업 설립 허용을 최초로 누가 허용했어? 아, 데라우치입니다. 답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몇 명이나 있나는 거예요. 역사 좋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역사만 암기하고 있는데. 조선 총독부 민간기업 설립 허가 시 기업 설립 가능. 법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죠. 원천 금지된 민간기업을 설립을 허가했으니 민간기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맞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금융, 방직, 식료품 등을 생산하는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었다. 어떤 기업이 있었냐 봐야 되겠죠. 1919년 김성수가 경성방직을 설립하였고 방승직이 세운 방승직 상점 등이 설립되었다. 각 지역의 유지들이 자본을 모아 세운 소규모 자동차 운수 회사들이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그랬더니만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그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일본인 투자도 활발했다. 1919년 5월 일본인 사업가들이 황해도시 남포의 현대식 기계 제분 공장인 조선 제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일본 기업들을 식민지 조선에 투자하여 지점을 설립했다. 1917년 일본인 미쓰이 그룹이 조선방직을 설립했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세운 기업도 좋고 뭐 일본인이 세운 기업도 좋겠죠. 기업이 설립된다는 건 뭔가요?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장이 생기기 전에 어떤가요?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토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지로 살다가 죽거나 한반도를 떠나야 되겠죠. 농토를 얻기 위해서. 왜 공장이 설립이 된다? 일자리가 공급되니까 한반도를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냐, 공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면 대부분의 농민보다 소득이 2배가 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투자하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한테. 한국에서는 뭐 기업을 제약시하는 이들은 일본이 기업을 설립을 해서 한국인들 수탈에 갔다 했잖아요. 아니 왜 그 소득을 일반 농민보다 2배를 보장하는데 수탈한 건가요? 좋은 일 한 거지. 미쓰비시 상사는 경성의 지점을 부산 등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무역을 확대했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의 임금 격차로 인하여 산업의 분업이 발생했다. 그렇죠. 공장들이 막 수립되죠. 방직 회사들이. 원래는 어디 있던 건가요? 일본에 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방직을 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좋았겠죠. 면사나 면포를 방직업은 한국에 투자되었고, 그 면사나 면포를 생산하는 방직업은 한국에 투자되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운 면사나 고급 직물은 일본 본토에서 생산되었다. 그렇죠, 뭐. 그래요. 의료업을 보라는 거예요. 현 시대랑 똑같죠. 대부분 값싼 거는 이제 좀 산업화가 덜 된 국가로 넘어가죠. 한국도 초기에는 의료업이 크게 발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 넘어갔죠. 꼭 생산을 해야 되면 뭐 고급 직물 정도 생산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인 근로자의 소득은 일본인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절대 다수 한국인이었던
소작농보다는 소득이 2배 정도 높았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본인 근로자는 1원에서 2원 받았고 한국인 공장 근로자는 40전 60전이다. 아 그러면 일본인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수탈당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국인은 소작농이었죠. 한국인들은 20점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공장 근로자 소득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그게 또 뭐 아닐 수 있는데 아니 뭐 근로 조건이야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좋아졌죠. 그 당시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소득이 2배나 좋은 일본이 투자하면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죠 뭐 현 시대에도 다른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준다. 좋은 일인 거죠.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일본이 당연히 높죠. 한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베트남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인도에 투자할 수도 있죠. 한국이라고 다른 국가 근로자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 이제 일본도. 즉, 이 시기 양질 일자리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한국인들은 토지를 얻지 못할 경우 거지로 살다가 죽거나 한반도를 떠나야 했지만 기업에서 양질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인구도 많이 늘었죠. 식민지 시기에. 식민지 되기 전에 한 1,500만 원이었는데 떠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안 죽고 이러니까 2,500만까지 늘어난 거죠. 또 누가 이제 민간 기업 설립에 왜 기여를 하였느냐. 1920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 회사령 폐기했다. 기업 설립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 조선시대에는 왕이 독점했다면 조선총독부 대라우치는 법적 절차를 따르면 민간인도 설립 허가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일본인들도 투자하게 되고 한국인들도 기업을 설립했죠. 대표적인 대표인사가 김성수나 박성직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20년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신고해. 굳이 법적 절차, 그래요. 허가는 의미가 없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설립해. 이게 이제 1920년부터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 알아라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순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민간기업 설립을 이제 신고제로 바꿔서 완전한 자유를 부여했구나. 그렇게 중요한 역사인 거죠. 민간기업 설립에 자유를 확립하였으니 사이토 마코토는 민간기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결과 1926년 1월 27일 일본의 15대 그룹 하나인 니시츠 콘체르니 총수였던 노구치 주는 식민지 조선에 조선 질소 비료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사실 중요한 역사인 거죠. 이런 거. 그래요. 일본 본토의 노동임금이 상승하자 가네가 후치 방직의 실권자였던 무토 산지는 임금이 저렴한 조선에서의 공장 이전을 결정했다. 그래요. 어떤가요?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잖아요. 임금이 상승하니까 해외로 이전하잖아요. 예, 그랬죠. 일본과 조선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1923년 전남 강주에 가네가 후치 방직 전남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는 해방 후 전남 방직 일심 방직의 모태가 되었다. 1960에서 70년대 한국 수출이 효자 종목이었던 섬유 산업의 기술적 인적 토대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후에 많은 민간 기업이 설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산업을 담당하는 기업 역시 설립되었다. 특히 1927년 설립된 흥남비료공장은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학 비료 생산 시설로서 첨단 산업 시설이었다는 거예요. 농업 국가였던 조선이 화학 공업이라는 고도의 산업 단계로 진입하는 상징적 지표가 되었다. 한국인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 역사를 안 배우고 날조된 공산주의 세계관에 익숙한 역사를 배우니까 한국은 아주 낙후된 국가였다. 원래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발전한 국가가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잘 살았겠죠. 지금처럼 지금 상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는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역사인 거죠. 1930년대 후반 설립된 청진제철소 역시 신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이었다. 김책 제철연합 기업소가 되었죠. 북한에 있었던 거죠. 첨단 산업 국가였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첨단 시설인 흥남비료 공장이나 제철소, 그 당시에는 첨단 산업이죠. 제철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근데 한국이 왜 그래요. 낙후된 국가였겠어요. 제철소까지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가장 큰 규모의 일본 제철의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투입된 청진제철소는 당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일관 제철 시설로 단순한 선전 생산을 넘어 특수강 생산까지 가능했다. 첨단 산업이 한반도에 있었다. 남북쪽에 있었다. 한반도에도 있었죠. 그래요. 아까 봤잖아요. 전라남도에도 관해가 후치 방적이 있었다고. 여기저기 많이 투자했죠, 일본인들이. 좀 북한에 쏠린 부분은 있어도. 그 단몰수했잖아요. 누가 한국인들이 수탈했지. 다 일본인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거 다 몰수했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에 투자한 거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를 자꾸 날조하지 마라. 야, 한국에는 수탈당한 사람, 수탈당한 대상, 그런 게 거의 없다. 근데 한국인들은 다 몰수하지 않았느냐. 미쓰비시, 미쓰이, 그래요. 방적해서 다 몰수하지 않았느냐. 노구치란 사람이 설립한 조선지수비료 주식회사 다 몰수하지 않았느냐. 수탈당한 사람과 수탈당한 대상이 있지 않느냐. 수탈당했다는데 한국인들 구체적인 인물, 수탈당한 대상을 말해봐라.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탈당했으면 그 수탈당한 사람, 수탈 대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문제인 거죠. 민영아, 1947년 2월 21일 미군 정사령관 존 리드 하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식민지가 끝났죠. 대부분의 산업시설을 몰수했죠, 일본인들. 그 규모가 엄청났겠죠. 그거를 국유화하느냐? 국유화한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를 하겠다는 거겠죠. 민영화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근대국가를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었죠. 근데 이제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당연히 근대국가, 그래요.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했겠죠. 미국의 지시를 받으니까. 미국이 근대국가니까. 민영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미군정은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과 기업체를 귀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 처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귀속재산에는 공장, 광산, 선박, 상점, 창고 등 산업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남겨둔 자산이었다. 그렇죠. 다 몰수했잖아요. 수탈했잖아요, 일본인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잖아요, 수탈 대상이. 불화 대상은 주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나 관리 또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인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래. 아주 좋은 조건에 줬다. 한번 읽어보면 되죠. 좋은 조건에 줬는데 이제 그 뒤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저 얻은 것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거죠.
그럼 사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미군정 관리하에 있던 약 2,700여 개의 기업체 중 미군정 임기 내에 실제 민간으로 불화된 비율은 약 15에서 20% 내외로 추산된다. 그럼 전부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집권기간이 미군정 사령관 하지 집권기간이 3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 20% 정도? 많게는 그 정도만 집행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은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이다. 주요 산업시설 대부분을 국유화하면 공산주의 국가에 근접하며 민영화하며 근대국가에 근접한다. 하지는 한국에 근대국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민영화한 것이다. 그래요. 또 중요한 게 있죠. 1948년 3월 22일 미군정 사령관 하지 규송 농지 매각령을 발표하여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농지 민영화. 그래요. 또 이것도 국유화하면 또 농업이 당시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영화해버렸다는 거예요. 1946년 11월 12일부터 농지개혁법 초안 마련, 토지개혁 추진. 하지 법안은 1947년 12월 23일 입법원 내 지주 출신 의원들이 반대와 지연 전략에 부딪혀 실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일단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이 법안을 작용하지 않은 농지 뭐 조건이죠. 아주 저렴하게 그래요. 팔려고 했다. 달리 얘기하면 민영화하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안에 따라 소장농이 부담해야 할 소장농이 연평균 수확량의 20%였다. 뭐 15년 뒤 토지를 얻을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래요. 미군정 1948년 3월 20일 기송농지 매각령을 발표하며 일본의 소유 토지에 한정된 유상분배를 실시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인 지주에 대한 토지 정책은 계획은 이승만 정부의 문제로 계속 승계되었다. 미군정은 일본인으로부터 얻은 토지를 다 이제 민영화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대부분이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었죠. 소작농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민영화시킨 거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소유해서 일시키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약 15% 정도였으며 90% 이상의 농지를 민영화했다. 약 50만 가구의 소작농이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이는 당시 남한 전체 농가의 약 25%에서 30%에 달하는 규모였다. 상당히 많은 농가를 이제 자영농으로 만든 거죠. 민영화한 거죠. 토지의 국유화 여부도 국가 형태를 결정지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농업 역시 여러 산업 중 하나이니 미군 사령관 하지는 토지를 민간에게 불안함으로써 민간기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문제는 남아 있었죠. 토지는 한 30%, 산업시설은 한 20%만 민영화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대부분은 민영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또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 될 수도 있고 근대국가 수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949년 12월 19일 한국 대통령 이승만 기속재산 처리법을 제정, 일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을 민영화했다. 이승만이니까 민영화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때 정부를 수립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한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가 있다. 이거 다 아니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임시정부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도 이제 성격이 다른데 김구가 이제 집권한 임시정부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영화를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산업 국유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김구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임시정부를 막판에 집권한 세력은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면 한국에 근대국가가 수립 안 됐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임시정부도 갈리지만 이승만계와 김구계로 막판에는
김구가 장악한 임시정부는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국을 수립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과 무관한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거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승만은 미군정을 계승하여 모수한 산업시설을 민영화하였다. 이승만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니까 민영화한다는 거예요. 불화 대상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인물이나 기업 정원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며 좋은 조건을 불화했다 이 말이죠. 미군정 하에서 15% 정도 불화되었는데 이승만 정부 때 100% 거의 다 불화되었다. 다 민영화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근대국가 수립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이렇게 민영하지 않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는 거예요. 몰수한 산업시설이 대부분이 민영화되지 않은 결과 민영화 여부는 국가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승만은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몰수한 산업시설을 대부분 민영화한 것이다. 근대국가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수립할 때 다 국유화되어 있으면 다 민영화하는 거다. 판단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분류해 보면 그 얘기했잖아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분류하면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농지개혁법 제정. 이승만은 미군정을 계승하여 몰수한 농지를 민영화했다.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민영화했다 이 말이죠. 미군정보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전체 농지의 약 58%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1950년부터 1950년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의 농민이 토지를 취득했다. 거의 다 자영농이 됐다. 그전에는 대부분이 다 소작농이었다. 그래서 다 민영화도, 얘는 좀 민영화와는 다르죠. 그건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죠. 재산을 재편한 거죠. 1945년 일본 패망 직후 약 14%에 불과했던 자영농 비율은 농지개혁이 마무리된 1950년대에 이르러 약 90% 이상으로 급증했다. 미군정 하지와 달리 이승만은 농지보호대책을 추구하여 이후 한국의 농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뒤로 빼야 돼요. 민영화가 아니죠. 지주의 토지를 그래요. 재편한 거니까 잘못 넣은 거예요. 민영화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사유재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